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란이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승인 없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자, 정유신 기자입니다. 이란이 차기 최고 지도자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주타파 하메네이를 선출했다고 CNN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란 최고 지도자 회의는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회의는 성명을 통해 신중하고 광범위한 검토 끝에 아야톨라 세헤드 모주타파 하메네이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세 번째 최고 지도자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6살인 모주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업은 실세 인사로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해 미국과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는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 아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이스라엘 군도 성명을 통해 후계자가 누구라도 계속해서 추적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절대 권력인 최고 지도자 선출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حتی تهدید کرد گفت شماهای بعضیاتون که به ما پیغام داده بودین که اگر ما حمله بکنیم به ما میپیوندید اگر به تو این شرایط نیاید ما لوتون میدیم این نمیفهمه 이런 가운데 차기 후계자로 선출된 모주타파 하메네이가 유럽 곳곳에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가까운 막대한 부동산을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이란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새 지도자의 충성을 바치겠다며 결사홍위를 선언했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완전한 복종을 맹세하고 새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 열흘째 하메네이의 차남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뒤 이란과 이스라엘은 더 거센 맞공습을 벌였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의 민간 시설과 미군 기지 등의 이란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는 포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에 YTN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오늘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이란 중부에 파상 공습을 진행해 정권 기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을 흔들고 군사적 역량을 해체하겠다는 목표로 작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베이루트 남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이스라엘로 미사일 여러 발을 오늘 새벽부터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즉각 작동해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여러 나라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먼저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방공망을 가동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레인 마미르에 있는 정유시설도 공격받아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앞서 바레인 시트라 섬도 밤사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바레인 보건부는 민간인 32명이 다쳤다면서 이 가운데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은 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동부 지역에 유전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있었다면서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서는 미국 외교시설을 겨냥한 로켓과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모두 요격됐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또 쿠르드족의 참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쿠르드족 거점인 이라크 북부 에르빌 일대도 더욱 불안정해진 가운데 에르빌 공항에서 가까운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르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 열흘간 요르단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 단기 체류자 330여 명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와 같이 매일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고 또 미사일도 실제로 하늘에서 포착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 7개국에 내려져 있던 특별 여행주의보를 격상했는데요. 요르단의 경우 자르카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가 3단계 철수 권고 지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제가 와 있는 수도 암만도 3단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2.5단계 특별 여행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어서 주 요르단 한국 대사관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는 전역이 현재 3단계로 지정된 상태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 정유시설이 있는 라스타누라 지역, 또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km, 그리고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반경 20km 지역이 3단계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언제 끝낼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공동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영자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을 단독으로 결정할 것인지 묻는 말에 적절한 시점에 자신이 결정을 내리겠지만 모든 것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0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진 이란 초등학교 참사 현장에서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폭격하는 순간을 포착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란의 통신사 메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의 미나부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 샤자라 타이바 초등학교 인근을 타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영상을 본 탄약무기 전문가 8명이 일제히 해당 무기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 주변의 주요 석유 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테헤란에 독성가스가 퍼지고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테헤란 북서부 샤흐른 석유 저장소와 남부 정유 단지 레이 지역의 연료 저장고, 서쪽 외곽 카라지 등의 연료 저장 시설이 집중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들 탱크가 폭격 뒤 폭발하면서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분출됐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에 독성 물질을 대기에 방출해 민간인을 중독시키고 대규모로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은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석유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에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며 유가 $200를 감당할 것이냐고 위협했습니다. 가뜩이나 치솟는 유가가 골치 아픈 미국도 예상을 뛰어넘은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에 불편한 기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테헤란의 하늘이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였고 일부 지역에선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의 연료 저장 시설 30여 곳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ایران ما و مملکت ما به این سادگی در مقابل قلدری، در مقابل ظلم، در مقابل تجاوز سرخم نخواهد کرد و نکرده و امکان نداره به این سادگی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주변 걸프 국가를 향해 똑같은 공격을 하겠다며 유가 $200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 게임을 계속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정권이 생존을 걸고 싸운다면 에너지 시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cope of the passage and the importance of the passage of the Strait of Hormuz, a continued disruption to flows here would portend 3 times the impact to oil and gas markets that we saw during the oil shocks in the 1970s. 가뜩이나 치솟는 유가가 골치 아픈 미국도 예상보다 거센 이스라엘의 공격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석유 시설이 불타는 영상이 휘발유 가격 인상을 연상하게 한다고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계자는 테헤란 석유 시설 공격 이후 미국 측의 반응이 대체 뭐 하는 짓이냐에 가까웠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첫 불협화음이 드러난 건데 이런 입장 차를 조율하기 위해 제로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가 오는 10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제유가가 결국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네, 어두운 전망 속에 $1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만 끝나면 바로 안정될 것처럼 낙관했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급등하며 한때 배럴당 $10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00를 넘어선 건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10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매일 약 2천만 배럴,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에 따른 주요 산유국 저장시설 포화 상태, 생산 대폭 축소가 이어지면서 이미 예견된 상황입니다. 먼저 원유 이동이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 선박은 극소수로 통행량이 90%나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조선과 원유 저장시설 공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이라크의 하루 수출량은 지난달 333만 배럴에서 4분의 1도 안 되는 80만 배럴로 확 줄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수출이 곧 완전히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 저장 공간이 크게 부족해진 중동 산유국들은 어쩔 수 없이 본격 감산에 나섰습니다. 이라크 남부 주요 유전 생산량은 이전의 3분의 1 수준인 하루 130만 배럴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상황은 타협 없는 악화일로이다 보니 이달 말이면 $150를 찍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석유 생산량이 3월 내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원유 가격은 2008년과 2022년 최고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Gas prices likely continue advancing. Oil prices will likely keep climbing until that oil can move agai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위협 파괴가 끝나면 급격히 하락할 단기 유가는 안전과 평화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라며 바보들만 다르게 생각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공격을 성공적으로 매듭 지으면 유가가 떨어질 거라는 그야말로 불투명한 낙관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오늘 오후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압박 속에 오름세 자체는 둔화한 모습입니다.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주재원 철수 조치를 내리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원 기자, 국내 유가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국제유가가 $100를 넘어서면서 국내 유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2.7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7.4원 오르면서 이번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1,9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정유 가격은 평균 8원 넘게 오르면서 1,926.3원으로 휘발유보다도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 주유소 평균 가격은 더 높았습니다. 휘발유가 1,949.5원, 경유가 1,971.5원을 기록하며 평균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50원 넘게,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만 200원 넘게 오른 셈인데요. 그나마 지난주 하루에 100원 넘게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셈입니다. 최고 가격 지정을 검토하고 가격 담합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유사들을 불러 모아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는데요. 특히 국제유가 변동 이후 평소 2주 정도 적용되던 시차가 이제는 이틀로 줄었다면서 엄정한 대처를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를 때는 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주재원 철수가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기업이 중동에 나가 있던 주재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에 체류 중인 직원과 가족들에 대해서 임시 귀국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필수 인력만 현지에 남게 됐다고 현대차는 전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SK그룹 등은 현지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국가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화 등 건설사 주재원들이 다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등도 UAE의 바라카 원전 운영 인력과 이집트 원전 건설 파견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도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조사관들을 파견해 SK에너지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통상 2주 정도 뒤 국내 유가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정유사들이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미리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닌지 공정위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주 안에 석유 제품 가격 상한, 즉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책임자들 불러 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가와 환율,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 매석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100조 원 규모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가 선제적으로 준비돼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회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번 주 안에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을 이 대통령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주말 사이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해 장중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원 가까이 오른 1,493원으로 출발해서 한때 1,500원 턱 미친 1,498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주말을 전후로 증시 상황이 급변했는데 오늘 증시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국제유가 급등에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5.7% 내린 5,265로 출발했는데 5.96% 내린 5,251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8% 넘게 하락폭이 깊어졌고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는 이 프로그램 매매만 잠시 정지하는 경고성 조치인데 서킷 브레이커는 전체 거래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4조 6천억 원 넘게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급락했습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를 하면서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대장주 하락폭은 장중에 10% 넘게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9%, 현대차는 8%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시스템, 삼성중공업과 포스코인터내셔널, S-오일 등 일부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5% 내린 1,096원으로 출발해 4.54% 내린 1,102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하락폭이 7% 넘게 커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의 5천억 원 순매도로 지수가 하락했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를 했습니다. 주말 전인 지난 6일엔 코스닥이 3% 이상 급등했었는데 주말 사이 급 반전을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490원대로 올랐는데 현재 환율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1,49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6.6원 오른 1,493원으로 출발해 한때 1,49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에 근접한 셈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간 거래에서는 아직 1,500원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 급등은 국제 유가 충격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유에 이어 브렌트유와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지류 가격도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유가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이번 달 중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있어 시장 관계자들은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장중 1,500원에 근접하자 한국은행은 중동 상황 점검 TF 회의를 긴급히 열어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창용 총재를 대신해 유상대 부총재가 회의를 주재했고 현재 금리와 원화 환율이 중동 지역 위험으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필요시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이란이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의 차기 최고 지도자 선출을 공식화하면서 강경한 반미 노선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은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게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전망과 또 경제적 여파는 어떨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이죠.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선출이 됐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좀 늦어졌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늦어진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통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최고 지도자의 그 선출에 대한 정통성 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갈등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전시 보안입니다. 왜냐하면 뭐 전시 보안은 우리가 다 얘기가 됐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타바가 됐을 시 내가 제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 그 모스타바 호메니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공표를 미뤄온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정통성 관리입니다. 우리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할 때 전문가 회의라고 하는 그 88명의 최고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투표를 하는 그 공간이 타격을 받아서 약간 그 늦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강경파들이 이게 급박하니 빨리 우리가 공표를 해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이러면 오히려 정통성에 문제가 있으니 제대로 된 투표가 다 마감될 때까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좀 늦어진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부 갈등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발 보도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아버지 카메네이, 그러니까 지금 사살된 카메네이가 유훈으로 모스타바는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성직자들께서 반감이 있었고 그래서 네.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오히려 혁명 수비대 쪽에서 의견을 강하게 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카메네이가 유은이고 유언인데 이거는 아마 지금 그렇게 그 극적인 사살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적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었지만 1, 2년 전만 하더라도 모스타바는 절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가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혁명이 세습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모스타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대통령,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내부 갈등,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다툼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카메네이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모스타바가 그 유언장을 태우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카메네이, 지금 아버지 카메네이가 이렇게 사살되기 전에 써였던 유언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걸러서 들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조금 공표가 늦어졌다. 그렇게 그러니까 과한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추측의 영역이란 말씀이신가요? 추측의 영역이고 그렇게 모스타바가 유언을 태워버리고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유언을 태워버렸다 이런 게 과한 해석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모스타바가 카메네이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카메네이가 죽기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당연히 모든 1, 2년 전만 해도 다 이거는 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갑자기 유고가 됐고 때문에. 급변했고 예. 그리고 지금 영웅서사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 지금 이란 시아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시아파 신앙에서는 그 카르발라 참극 그 아슈라 축제 이런 아슈라 제식 이런 것들을 보면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기네들이 믿는 알리라고 하는 영웅 자체가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 리더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비극 서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스타바한테 그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선출이 될 때 그런 것들도 작동을 해서 뽑힌 그런 변수도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보도는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다라고 해서 너무 단선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 된다. 그러나 그런 변수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늦어졌나라고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뭐 앞서 이제 간략하게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슬람 혁명 자체가 이 세습 군주제를 좀 무너뜨리면서 집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세습 승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세습이 된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만큼 이번 이 미국의 공습을 받아들이는 이 이란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신들끼리 어떤 이견도 있었겠지만 외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이 라흐바르라고 그러는 최고 종교 지도자 겸 정치 지도자가 사망을 한 사건, 이 사건에서 지금 이것을 반전을 시키고 다시 이란 국민을 하나로 뭉치는 방법에는 오히려 이 하메이니의 찬함이 오히려 더 낫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요. 그만큼 이란이 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좀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좀 더 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한 대응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말씀해주신 대로 반이스라엘 성향이 강한 인물이잖아요. 결국 항전 의지를 좀 재확인한 거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장기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강경파는 맞는데 뭐 어떤 목적의 강경파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 모스타바는 체제 유지의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 정권의 친정 민주 체제의 생존의 강경파거든요. 그래서 12월, 1월, 2월에 있었던 시민 봉기에서도 모스타바가 강력하게 탄압을 해서 이거 완전 강경파구나라고 이렇게 평을 받았지만 그 강경하게 한 이유는 이 모스타바 역시 중간급 성직자로서 신정 민주 체제를 지켜야 된다. 이거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시를 하면 안 되는 게 신정 민주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결사항전으로 산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경 대응을 할 리더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경주의자가 된 것은 이 신정 민주 체제를 존속시키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강력한 정책을 쓰는 사람이지 이게 만약에 풍전등화처럼 신정 민주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자기 이념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자꾸 이게 강대강으로 대치해서 전쟁이 끝까지 가고 멸망까지 갈 거라고 보는 분석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도 우파 정권이 자리를 잡았을 때 오히려 그 북한과 대화를 좀 더 쉽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과 지지 세력들이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모스타바 미국에 의해서 모든 가족이 몰살된 리더, 그리고 여태까지 보여준 행보는 우파로서 강경책을 썼던 리더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화하는 운신의 폭은 그 어떤 리더보다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긍정적인 사인은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 혁명수비대가 곧바로 일제히 충성사역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예. 모스타바를 끝까지 따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모스타바 호메이니는 운신의 폭이 훨씬 넓은 리더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강대강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아마 이제 공식적인 일성과 어떤 자세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자세. 그걸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 이제 다음 행보를 취할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근데 될 이제 것 문제는 같습니다. 아버지 하메네이 암살에 대한 보복을 모스타바가 좀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더 강력한 반미주의자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강력한 반미주의자긴 하지만 체제를 멸망시켜가면서까지 반미하거나 체제를 멸망시킬 거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할 사람은 아니라는 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네네. 이제 아마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유화책을 쓰고 그럴 사람 평화주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강경 대외 투쟁 노선을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는 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더 전쟁을 이끌 탄도미사일이나 물론 자기네들은 많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탄도미사일이나 그런 전력들이 없습니다. 해군 전력도 거의 다 이제 절멸이 됐고요. 그러면 결국은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막고 그다음에 체제 정비를 하고 지금 어찌됐건 그 국민 안에서도 뭐 쿠르드족도 들고 일어났었고 국민들도 이렇게 아마 이 체제 안정을 확보하는 그 시간 벌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유화책이든 아니면 그게 시간 벌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스타바가 그냥 끝까지 가서 자기 정권과 산화할 정도로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분석들도 좀 나오지만 네. 저는 이란을 이렇게 봤는데 이란은 우리가 보통 매드물라 미친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쭉 행보를 보면 항상 체제를 존재하고 체제를 생존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세력이라는 걸 염두에서 봐야 지금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적합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모스타바 과연 이제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인물에게 만장일치로 선출이 된 것인지 어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봐야 되는 것은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차기 지도자 선출에 본인이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제 나올까요? 예, 지금 미국은 일단은 지켜보고 있죠. 과연 지금 우리 전문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하메이니의 찬함이 강경 대응을 나올 것이냐 아니면 신정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네. 또 그 기회도 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한두 세력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판단해서 큰 자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하메네이 찬함이 승계했다는 그 사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쿠웨이트와 이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 감산을 했다. 그 두 사건 이후에 국제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네. 오늘 지금 미국 뉴욕 선물 시장에서 장이 열리자마자 한꺼번에 거의 20%가 뛰었습니다. 이런 상승률은요. 지금 $100를 돌파했다고 그러지만 한때 $111까지 갔었거든요. 예.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국제 유가 걱정 없다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도록 공급량을 계속 늘려서 현재 전쟁 직전에 약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의 공급 과잉 현상이 있었고 또 미국이 셰일가스 퍼내고 또 베네수엘라의 그 채굴권까지 가져와서 막 푸는 상황에서 그래서 전쟁 초기에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서
뉴욕 증시도 놀라고 세계가 좀 흥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현재 적어도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강경 대응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장기전이 좀 될 것이다. 장기전에다가 오히려 극한적인 결사 항전 쪽으로 무게 중심을 더 두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지금 이란에서 한때 우리 같은 이슬람 종교 같은 동지인 그 걸프만 국가들 쿠웨이트,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이거 때린 거 미안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때리겠다 그러고 대통령은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게 다시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완전히 반전이 됐고 특히 지금 권력 승계 발표 이후에 지금 쿠웨이트도 때리고 여러 나라를 본격적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때리는 강도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이제 이 하메이니 차남이 전략적으로 미국과 싸우겠다는 것보다도 전략적으로 바게이닝 파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타난 결과를 보면 현재 상황은 그 쿠웨이트에서의 감산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 봉쇄가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는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석유 감사는요. 저 밑에 있는 석유를 끌어올리는데 한번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캘려면 6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새로 지질 구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한도에 왔다. 이제 쿠웨이트가 계속 생산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도에 왔다. 바레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국제 유가의 원유에 급속한 공급 악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국제 유가를 올렸다. 그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 금융 시장에서는 상당히 놀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이란 초등학교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얘기도 좀 해보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제 현장을 폭격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이 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책임론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네, 미국의 책임론이 아마 계속 불거질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제 미사일이 그 성능이 나쁘니 거기에 맞았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 근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수의 언론 보도도 있고 초반에 미군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때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나온 바가 있어서 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나온 그 증거로 보면 미군 측에서 그 여초등학교를 공습한 거, 그러니까 실수로 타격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개전 이후에 뭐 첫 100시간 동안 미국이 사용한 비용이 5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대한 분노 작전 전에 군사력 배치에서도 6억 3천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은 지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지금 세계 경제를 발작 현상 더 흔드는 요인이죠. 전쟁이 조기에 끝나고 미국 의도대로 수습이 잘 된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오히려 대폭발, 환호할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하메이니를 저격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좀 수렁에,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재정 적자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국가 부채가요 38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어가는데 우리 예산 727조를 한 푼도 안 쓰고 80년을 모아야 그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전쟁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면 이 또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100일 동안 약 5조 원을 썼는데 하루에 평균 지금 우리 돈으로 1조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격적으로 지상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유격대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게 만약에 한 달 계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약 40조 원이 소요됩니다. 거기다가 6개월 간다 이러면 뭐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가 바로 의회에다가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예산 정액안을 냈어요. 500억 달러를 냈거든요. 그게 73조인데 그게 거부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결국은 재정 뒷받침이 안 나오게 되면 적자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예. 이 미국 정부의 부담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가는 걸 보면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연준을 통해서 금리를 내렸습니다만은 국채금리가 전쟁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밤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국채금리가 5%로 치솟는다. 이래 되면 트럼프 대통령 전쟁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란 쪽에서는 계속해서 국제 유가를 올려버리는 거죠. 국제 유가를 올려서 지금 200달러까지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200달러까지 올린다면 전쟁 전에 60달러가 약 3배 정도 올라간다는 건데 그래 되면 3차 오일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그 경제적 부담, 물가 부담 감당 못하죠. 미국 재정 감당하기 어렵다. 바로 그렇게 고통을 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만두게끔 하는 사실상 고통의 전략이죠.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강대강 전략이 이어진다면 세계 경제는 그만큼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연구원님 혹시 뭐 이야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죠. 저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달까지 한다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240조가 추가로 드는 거고 그건 네. 추가 비용입니다. 그냥 계속 고정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 선거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핵심일 텐데 경제 전문가가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네.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영향을 끼치는 건 외교나 이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늘 유가, 실업률, 경제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지표가 무너지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할 수 있다? 전쟁은 그냥 어떤 군사적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쟁이 확전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낮게 보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부과되고 있는 그 전쟁 비용 그리고 또 이란 입장에서도 마냥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란이 지금 계속 경제 비용을 늘리는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늘리겠습니까? 전쟁을 멈춰달라고 전쟁 비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9개월 아니면 9월 달까지 이렇게 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좀 보시면 아마 이 전쟁의 그 행간들을 좀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방금 이제 분석해 주신 대로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왼쪽에 그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뭐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그 이란이 주장하기로는 200달러까지 한번 감당해 보라. 뭐 이런 이제 내용까지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있는데 네.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추구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빌드업은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항복, 완벽한 항복이 아니면 우리는 타협 안 하고 우리는 끝나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백악관 대변인 레빗이 되게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란의 절대 항복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건데 절대 항복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의 군사 목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목표가 완벽하게 완수가 되면 그것은 완벽한 승리고 그건 이란의 완벽한 그 항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이 전쟁의 종결은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그럼 전쟁 군사 작전에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게 뭐냐? 해군 절멸. 그 다음에 비대칭 전력의 그 와해, 그러니까 탄도미사일과 그 드론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핵 능력의 와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파리 공수사단을 보내서 이란이 갖고 있는 한 450kg 되는 60%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때 얘기했던 이란이 핵 능력을 붕괴시키고 형해화시키고 이란이 가장 잘 썼던 비대칭 전력인 탄도미사일과 그 드론을 와해시키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던 그 해군을 다 절멸시킨다. 그러면 군사작전이 다 완성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나는 그것만 완수되면 그거는 이란이 선언을 하든 안 하든 완벽한 패배다. 그리고 절대 무조건적인 항복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나간다라고 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의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란의 핵 물질, 가장 위협이 된다는 60% 농축 우라늄 450kg 정도, 그러니까 핵탄두를 11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탈취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 전략,
그 군사 기밀이거든요, 이 정보들은. 근데 82사단을 쓸 거고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가져올 거라고 이미 다 공표가 됐는데 과연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 만약에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정보가 다 흘려나가도 그 작전을 완수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어마무시하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밝히는 사례가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근데 이번 이제 전쟁 여파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LNG를 중심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게 이제 글로벌 쇼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도 이제 그 최고 가격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잖아요. 이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또 파괴 양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경제적 충격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요. 네. 적어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경제 충격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지금 카타르도 곧 감산을 하겠다 했는데 카타르의 LNG 기지가 최근에 드론에 의해서 사실상 작동이 멈췄습니다. 그것 때문에 LNG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는 야, 이거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또 한 번 파고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지금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통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험이 이미 지금은 사고 나도요. 보험금을 주지 않는 그런 국제 협약이 발동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고 가는 배가 없고 그러면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한국의 피해가 이렇게 증권 시장에서 한국 주식이 올랐다가 내렸다 크게 발작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의존도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물량으로 보면 중국과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아서 우리가 세계 3인데요. 그런데 비중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과 함께 세계 1위거든요. 오늘 재밌다기보다도 주목할 만한 현상 중에요.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호르무즈 사태와 관련해서 아시아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한국이 크게 많이 떨어지고 또 한국이 많이 오르고 변동성이 한국이 제일 높았는데 네. 오늘의 경우에는 일본 도쿄 증시가 한때 우리보다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좀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본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 지금 사태가 급박하니까 러시아 원유로 제재를 풀겠다. 이래서 이란은 바로 사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국제 유가를 오르는 것을 좀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경제적 충격은 수록 한 일주일 정도가 앞으로 굉장히 운명의 순간인데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수록 조기 수습을 하더라도 에너지 쪽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골든 타임이 앞으로 일주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주식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5% 떨어졌다가 10% 올랐다가 다시 또 5% 떨어지고 이런 식인데 지수가 이렇게 등락을 큰 폭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사느냐? 아니거든. 지금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연일 B2 양상도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이러면?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주식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사고 파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전쟁이 2월 28일 날 터진 이후에 외국인들은 줄곧 계속해서 조금도 아닙니다. 하루에 몇 조씩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4조 원을 지금 팔아 제꼈거든요. 그 대목을 기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도 실탄이 또 부족하니까 비투를 해서 심지어는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주가가 계속 오르면 대박을 날 수가 있겠지만은 비투로 들어간 것은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강제 매매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은 한국 시장을 이제 희망 없다라고 봐서 나가는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 주식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대한 차액 실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이것은 아닌데 다만 지금
외국인은 일방적으로 나가고 우리나라 개미들이 일방적으로 사는 모습, 이 대목은 좀 주목해서 금융당국에서도 좀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국내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뭐 결정은 본인이 하더라도 네타냐후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게 지금 이 군사작전이 조금 특이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 이 정도까지 2개의 핵항모를 보내서 군사작전하면 미국이 원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의 전략자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구역을 나눠서 이스라엘이 너는 이걸 다 책임지고 이스라엘이 요걸 너 다 해라. 우린 이거 할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 양상이 미국이 틀어지고 밑에 하청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끝내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스라엘이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멈춘다고 해서 멈출 것인가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주제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요구를 명확히 반대한다고 절윤을 결의했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올가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국정의 정상화는 오로지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헌법적 견제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 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네,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윤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며 조금 더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서울 9도, 대전 11도, 대구 1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동쪽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쌓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고 5cm의 눈이 더 오겠고 밤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중서부와 영남은 공기가 탁하겠고 호남 내륙에는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하메네이 차남인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가운데 이란 군부는 완전한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그동안 그림자 권력으로 세력을 키워왔던 모스타바의 집권 배경에는 이란 군부인 혁명수비대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حفظه 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이란 국영방송의 공식 발표 이후 거리에는 새 최고 지도자 선출을 환영하는 군중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آقا مجتبی انتخاب شدن. آقا مجتبی واقعا مثل پدرشون و واقعا لایق‌ترین و شبیه‌ترین کسی که ممکن بود.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새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복종을 서약하며 모즈타바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는 그동안 정부의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데다 종교적으로도 중급 성직자 수준에 머물렀지만 꾸준히 막강한 그림자 권력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권력 핵심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란 군부와 정보기관의 실세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2009년 대선 때는 강경 보수 후보인 아마디네자드의 선출을 막후에서 이끌며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습 권력을 부정하는 이란 체제에서 그를 왕자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지만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의 선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더 커진 이란 군부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 혁명수비대라고 이란의 최정예 그 무장 조직과 같은 친분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혁명수비대의 어떤 혁명수비대 옹립한 혁명수비대 밀던 후보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혁명수비대에. 모즈타바의 경쟁자로 꼽혔던 이란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도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촉구했고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과 예멘의 무장 세력도 모즈타바의 선출을 환영하며 이란의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렇게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지만 정작 아버지는 이에 반대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부자 세습이라는 비판에도 이란이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김잔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진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생전에 세습에 반대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직후 뉴욕타임즈는 하메네이가 유고 상황에 대비해 후계자 후보 3명을 지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자 명단에 아들 모즈타바는 빠져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불합리한 세습 군주제를 타파한 것을 꼽아왔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모즈타바를 선택한 이유는 하메네이 사후 강력한 권력을 가진 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를 강력히 밀어붙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하메네이가 적에 의해 순교한 것으로 규정하고 순교자의 아들이 대미항전을 이끈다는 상징성을 부여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서 모즈타바를 반대한 점도 이번 결정을 촉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고 폄하하고 모즈타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지 않는다면 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모즈타바가 이끄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한 저항을 이어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If this continues then, and in particular if they start to widen their target list, it's going to escalate things, and it could prolong things as well. 하지만 하메네이 가문의 2대에 걸친 통치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세습 사례. 이란 내부의 반발뿐 아니라 공화국 이념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면서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이란이 강한 항전 의지를 밝히면서 전쟁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에 대해 하메네이의 아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신이 이란의 차기 지도자 선출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미 강경파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면서 이란은 미국에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 급등을 일으켜 국제 경제를 흔들고 주변국을 공격해 장기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전쟁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ישראל נמצאת כבר שנתיים במצב של חירום מתמשך. אנחנו צריכים בעיקר כרגע לגלות התמדה ואורך רוח. זה ייקח עוד זמן רב. לזה אתם צריכים להיות מוכנים. 전문가들도 사태 악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Assume that he will be a continuation of what his father was, which is a very hardline ideological cleric. And if this continues then, and in particular if they start to widen their target list, it's going to escalate things, and it could prolong things as well. 앞서 4주에서 6주일의 군사작전을 지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전쟁 기간을 예측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주재 중인 외교관들에게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8일 전현직 당국자를 인용해 사우디 주재 미국 외교공관의 직원들이 국무부의 철수령에 따라 사우디를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사우디 주재 외교공관에서 근무하는 비필수 인력이나 가족들이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긴 했지만 의무적인 철수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 전쟁을 끝낼 것인지를 이스라엘과 공동 결정하기로 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을 정권 연장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동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오직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환심을 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며 트럼프를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조차 네타냐후와 협의하겠다며 무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내정 간섭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네타냐후를 즉각 사면하라며 이스라엘 대통령을 향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That is why Of course, everything is on the table, but it has to be done according to Israeli law.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와의 공조를 과시하며 테헤란 상공의 완전한 장악을 선언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וביחס למה שנעשה בהמשך באיראן, יש לנו תוכנית סדורה עם הרבה הפתעות. לערער את המשטר, לאפשר שינוי. 공세는 이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을 잇따라 사살하며 배후 세력 소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כוח קודס, פגענו בהם, ואני אומר לכם שאין שום מקום בטוח לשלוחות הרשע האיראני בשום מקום במזרח התיכון, לא בביירות. 전쟁이 격화되자 네타냐후의 국내 지지율은 폭등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 기세를 몰아 조기 총선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정권 연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를 외치는 내부의 반발과 장기전 우려 속에서 두 정상의 위험한 도박이 최종 승리로 끝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두 사람이 약속한 공동결정은 이제 중동의 운명뿐 아니라 두 지도자의 정치적 숙명까지 결정짓게 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70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진 이란 초등학교 참사 당시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현장을 폭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란이 벌인 자작극이라고 둘러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미군 책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커다란 미사일이 건물을 타격합니다.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놀란 사람들은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이란의 통신사 메르가 공개한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 포격 당시 영상입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화면으로 이란 해군기지 옆에 있던 초등학교는 폭격으로 지금까지 170여 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سند جنایت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رای همه اثبات بود. خوبی آوارها رو ببینید. این یک مدرسه‌این که 워싱턴 포스트는 영상을 본 무기 전문가 8명이 일제히 해당 무기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상을 검토한 대학 교수 2명도 영상이 조작됐거나 날조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실명과 직함을 밝히고 제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초등학교 폭격은 이란이 한 짓이라고 둘러댔고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을 목표로 삼는 건 이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ased on what I've seen, that was done by Iran. They have no accuracy whatsoever. It was done by Iran. 토마호크는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이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 세력 가운데 토마호크를 가진 곳은 미군이 유일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중부사령부 공보 담당자는 해당 영상에 관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이 영상에 나오는 것이 미국이 발사한 토마호크 미사일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에 토마호크가 사용됐다면 학교를 폭격한 것도 미군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 주변의 주요 석유 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테헤란에 독성가스가 퍼지고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테헤란 북서부 샤흐런 석유 저장소와 남부 정유단지 레이 지역의 연료 저장고, 서쪽 외곽 카라지 등의 연료 저장 시설이 집중 공습을 받았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에 석유 저장고에 대한 공격은 이란 민간인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화학전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석유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에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며 유가 $200를 감당할 것이냐고 위협했습니다. 가뜩이나 치솟는 유가가 골치 아픈 미국도 예상을 뛰어넘은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에 불편한 기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테헤란의 하늘이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였고 일부 지역에선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의 연료 저장 시설 30여 곳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ایران ما و مملکت ما به این سادگی در مقابل قلدری، در مقابل ظلم، در مقابل تجاوز سرخم نخواهد کرد و نکرده و امکان نداره به این سادگی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주변 걸프 국가를 향해 똑같은 공격을 하겠다며 유가 $200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 게임을 계속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정권이 생존을 걸고 싸운다면 에너지 시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cope of the passage and the importance of the passage of the Strait of Hormuz, a continued disruption to flows here would portend 3 times the impact to oil and gas markets that we saw during the oil shocks in the 1970s. 가뜩이나 치솟는 유가가 골치 아픈 미국도 예상보다 거센 이스라엘의 공격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석유 시설이 불타는 영상이 휘발유 가격 인상을 연상하게 한다고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계자는 테헤란 석유 시설 공격 이후 미국 측의 반응이 대체 뭐 하는 짓이냐에 가까웠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첫 불협화음이 드러난 건데 이런 입장 차를 조율하기 위해 제로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오는 10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예인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줄줄이 생산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연 특파원.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선박 피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각 지난 6일 선박 한 척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침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예인선 무사파 2호입니다. 기관마다 집계가 조금씩 다르지만요. 인도네시아 외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시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배는 지난 4일 먼저 공격을 받았던 몰타 국적의 선박을 도우려다가 피해를 당한 거로 전해집니다. 이란은 지난 2일 석유 한 방울도 못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밝힌 뒤 이곳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고 선박 공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페르시아만에 있는 우리 선박은 26척입니다. 선원은 어젯밤 10시 기준 1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일단 한 달 이상은 버틸 수 있는 필수품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장기화할 경우인데요. 선박 관계자는 YTN에 식료품은 소진되기 마련이고 특히 폭발을 목격한 승무원은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정박한 곳에 내려서 임시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중동 정세를 고려하면 배 안이 더 안전하다는 설명입니다. 해협 봉쇄 이후 이란의 공습 사례는 10건 안팎으로 추산이 되고요. 공격 범위는 페르시아만 내부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파장도 큰 상황인데 그곳에서 직접 체감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있는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도향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원래 하루 평균 선박 100척 넘게 통과하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석유 감산에 나섰습니다. 중동의 정유 허브 바레인 역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운송 차질이 석유 가공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또 LNG 운송선 일부가 유럽 대신 아시아로 항로를 바꾸면서 영국의 비축분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걸프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대가 통과를 했다며 머지않아 운송이 정상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몇 주 안에 끝날 거라는 주장인데 국제 여론을 의식한 듯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선 거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5.3원 오른 리터당 1,900.7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요동쳤던 지난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경유 가격은 1,923.8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말 사이 중동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에 근접하면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주 급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는 문을 열기 무섭게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불과 5분여 만에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1시간여 후엔 전체 주식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특히 서킷 브레이커는 3거래일 만인데 한 달 안에 2번 발동된 건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가 유일합니다. 이후에도 코스피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한 채 전장보다 5.96% 급락한 5,251.8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조 6천억 원, 기관이 1조 8천억 원어치 주식을 동반 순매도했고 개인이 5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물량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7.8%, 9.5%씩 급락했고 현대차도 8% 넘게 떨어지는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54% 내린 1,102.2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 시장하고 관련이 깊은 두바이 유가의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주가 하락폭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장기화된다면 실물 경제 충격으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정세 악화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9원 넘게 오른 1,498원대를 오가며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대를 위협하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금리와 원화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필요하면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데다 외국인 주식 매도세까지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앞으로도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도 1,500원 턱 밑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고환율 직격탄으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가 3년 8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우리 경제는 금융 외환시장과 실물 경제 모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위험 회피 심리와 강달러 분위기가 고조되며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니까 그 후폭풍이 증시로, 환율로, 물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동산 원유 비중, 고환율도 마찬가지로 더 큰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중동전에 취약한 구조가 우리나라입니다. 국제 유가 급등은 세계 교육을 위축시키고 물류 차질도 빚어지면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올해 경제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62달러를 전망했지만 국제 유가는 이미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50달러 이상이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소비 심리도 위축시켜 올해 내수 회복 기대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는 국내 물가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두바이유가 연평균 97달러로 오르며 국내 소비자 물가는 5.1%로 급등했습니다. 석유류는 조금만 올라도 국내 전체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산유국이 원유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경기 둔화 속에 물가는 뜀박질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겹쳐서 물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동시에 내수 침체와 수출 침체로 인해서 경기 침체까지 동반된다면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유가가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입체적인 충격을 주는 가운데 원가 상승분을 웃도는 가격 폭리는 정부의 압박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지만 전체 물가 흐름을 안정시키기에는 외부 변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 고조 이후 국내 유가 급등에 대해서 석유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또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에 엄중한 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 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하면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중동 사태 관련국들의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기름값 관련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 사태 관련 국가의 대사관과 관저 등의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중동 사태 여파로 유가가 빠르게 오르는 것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 담합이나 정부가 추진 중인 최고가격제 위반 여부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유가 급등 직격탄을 맞은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한동안 일을 쉬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승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경기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1년에 100만 개 가까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곳에서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에 화물차들이 몰리는 주유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름값 인상이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 기사들에게 직격탄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곳 기지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대의 화물차가 오가며 물류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비교적 기름값이 저렴한 이곳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이전에 비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경우 하루 평균 운행 거리는 1,000km 수준. 한 번에 500리터씩 기름을 넣고 2, 3일을 다니는데 얼마 전까지 50만 원이던 주유비가 8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80만 정도가 그냥 유류비로 더 나가빈다 이래 비면은 우선 일정한 고정 비용이 있을 건데 거기서는 이제 또 대출을 받아가 생활을 하든지 뭐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기사들은 이러다가는 일을 해도 남는 게 없겠다며 한숨을 쉽니다. 원래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도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의 기름값을 차지를 했는데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난 이후로부터는 절반 이상을 지금 기름값으로. 더구나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여 막막한 상황. 일부 기사들은 잠시 일을 쉬어야 하나 고민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비싼 기름을 넣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일을 쉬는 게 오히려 버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화물차 기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카타르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카타르 정부에서 긴급 편성한 인천행 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45분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도하 공항에서 카타르 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현재 영공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상태로 일부 유럽행 비상 항공편만 운항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 항공편을 편성했습니다. 중동 지역 하늘길이 차차 재개되고 정부가 전세기까지 투입하면서 고국으로 향하는 귀국 행렬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학업과 생업 그리고 또 저마다의 이유로 현지에 남기로 선택한 교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사연을 윤혜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 12년째인 이승재 씨. 이번처럼 전쟁의 공포가 생생하게 피부로 와닿은 적은 처음입니다. 정말 머리 위에서 꽝 하는 그 큰 갱음과 함께 그 미사일 요격이 되는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파편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정말 그 아찔한 순간이었고요. 현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가족처럼 지내온 세월이 눈에 밟혀 보금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교민들과 서로 의지하며 고된 피난길을 떠나는 이웃을 돕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좀 큰 위로와 감동을 현지인들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그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학업을 위해 먼 타지로 온 유학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떠나면 언제 또 졸업할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에 불안하지만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조금 양상이 달라서 그런지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아직 학업이 남아있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뭐 전쟁 끝나고 온다고 하기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남편의 사업과 아이의 학업 문제로 당장 피난은 미뤘지만 주변국으로도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 두려움이 커지기도 합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화된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마다의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한 이들은 하루빨리 비극적인 전쟁이 끝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중동 사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한국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현지 교민 자녀들을 교육하는 테헤란 한국 학교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모두 인근 국가로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학생 2명은 국내에 입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나머지 학생 1명과 교직원들도 오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SNS에서도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에 또 과거 영상까지 현재 상황처럼 둔갑하면서 뭐가 진짜인지 가려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중동 이집트 등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란을 향한 공격 장면뿐 아니라 팩트체크 영상도 함께 올리며 이란 정권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ne thing one of their leaders said recently is that 500 Americans have been killed, they claim. These are lies. The lies will continue. 이란 역시 SNS에 공개석상에서 전쟁의 부당함을 알린 뒤 제압당했다는 미군의 영상을 올리는 등 맞불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Israel is the reason for this war. America does not want to fight this war for Israel. Come on, let's go. America does not want to fight. SNS가 사실상 전장의 또 다른 무대가 되면서 가짜 정보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 건물을 공격한 모습이라는 이 영상은 AI로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 검증 플랫폼 글로벌 팩트체킹 네트워크는 영상 속 여성의 손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도로 위 차량이 서로 겹쳐 보이는 등 딥페이크 영상 특유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공격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이 영상은 2015년 중국 텐진 공장 폭발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가짜 영상이 활개를 치자 SNS 플랫폼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X는 무력 충돌 관련 AI 영상을 표시 없이 올릴 경우 수익 프로그램에서 90일 제외하고 재위반 시 영구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런 게시물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SNS에서 제2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가짜 정보가 전쟁의 또 다른 무기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아가 방임 끝에 숨졌을 당시 이모부가 아이 몸이 차갑다고 소방에 대신 신고하며 친모를 질책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확보한 119 녹취록에는 지난 4일 저녁 8시 8분 인천 구월동에서 아이의 이모부로 추정되는 A씨가 119에 신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사망했다며 접수 요원이 아이가 숨을 안 쉬는지 묻자 몸이 차가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 친모로 추정되는 다른 상대에게 뭐하고 이렇게 울고 있냐고 나무라고 신고를 얼른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책하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김소영, 나이는 20살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기준치인 25점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모텔 연쇄살인범의 인상착의가 담긴 머그샷입니다. 나이는 20살, 이름은 김소영입니다. 지난달 체포된 뒤 알려지지 않았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검찰 심의위원회를 거쳐 약 한 달 만에 공개된 겁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작 신상이 공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있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남아있는 의혹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관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나서 엄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로 판정된 김 씨는 진단평가에서 40점 만점 중 기준치인 25점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의심 사례 2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찰이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추락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범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반포대교 추락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관리 기업이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결탁해서 기밀 정보를 탈취한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기밀을 유출해 뒷돈을 챙긴 전 직원과 또 이를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특허관리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삼성전자가 설립한 IP센터 전 직원이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직원 A씨는 특허 분석 자료를 대가로 특허관리기업 대표 B씨에게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렇게 유출된 자료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관련 협상에 활용해 3천만 달러 상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삼성전자로 하여금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후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관리 기업이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결탁해 사내 기밀을 탈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초대 IP센터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은 회사 후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해 내부 기밀을 빼돌린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 직원 A씨는 삼성전자 몰래 또 다른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해 특허 공격을 준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B씨가 대표를 맡은 특허 관리 기업은 임직원들이 특허 사용권 협상 과정에서 유출된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 배우 이재룡 씨에 대해서 경찰이 곧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있을 소환 조사에도 이 씨가 출석해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그제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아침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전주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와 영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호남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오릅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 큰 봄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제철인 딸기를 먹으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고요. 이와 함께 피부와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5알 정도만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껍질이 없는 만큼 농약을 제대로 제거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농약 제거를 위해서는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담가두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오래 담가두면 비타민C가 녹아나오고 당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내로 헹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유라,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